안녕하세요 여러분. 택작가TV가 오늘은 새로운 책을 한 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누구나 탐구라는 책을 이화북스에서 출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출판사 대표님께서 저에게 스테판 치바이크의 최신 완역판 전기인 광기와 우연의 역사라는 책을 제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좀 읽어봤고요. 그 중에 남극에 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학을 주로 소재로 다루다 보니까 그 내용이 가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또 일부분은 한번 직접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 책의 저자인 스테판 치바이크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1881년에 오스트리아 태생입니다. 그 소설가이자 저널리스트, 극작가, 전기작가로 활동을 했고요.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으나 나치가 정권을 잡자 브라질로 망명을 했습니다. 여러 편의 작품을 썼지만 마지막 작품인 발자크라고 하는 작품을 미처 완성하지 못한 채 페트로폴리스라는 곳에서 젊은 아내와 함께 자살을 하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비운의 사람이죠. 형식적인 완성미가 풍부하고 또 프로이트의 심리학을 응용하여 쓴 우수한 단편 소설들이 많습니다. 당대의 유명한 그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와 굉장히 친한 그런 친구였다라고 또 알려져 있고요. 이 사람은 주로 이제 그 전기 작가로 유명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극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주로 쓰는 사람이었고, 좀 후대에 이제 비평이 좀 있더라고요. 이 작품들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좀 엇갈리긴 하는데 이런 어떤 극적인 부분을 아주 잘 표현하기로 유명한 작가로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광기와 우연의 역사는 다른 어떤 책보다도 굉장히 그런 극적인 부분만 잘 모아서 쓴 단편이 수록된 그런 책이고요. 이번에 이화북스에서 낸 게 그동안 출판됐던 책에는 없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가장 이제 완역한 최신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추가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읽은 내용은 여기에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14개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12번째에 등장하는 남극 정복을 둘러싼 경쟁. 그러니까 남극 정복을 할 당시에 그 노르웨이의 탐험 집단과 아문센이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영국의 지금 이 이야기의 소재가 되고 있는 로버트 스콧이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됐는데 그 둘이 불과 15일 차이로 남극점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콧은 아문센 때문에 2인자가 되죠. 그래서 2인자의 어떤 그 정신적인 변화, 그리고 이런 극적인 부분, 뭔가 2등이 갖는 어떤 처절한 어떤 좌절감, 이런 것들을 아주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12번째 이야기 남극 정복을 둘러싼 경쟁에 등장하는 인물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지금 이렇게 한 여성과 함께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이 바로 이 스콧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은 이제 영국의 군인이자 탐험가입니다. 영국의 이제 플리머스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1882년에 해군에 입대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쓴 치바이크가 살았던 시대에 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치바이크가 당대에 있었던 또 들려오는 이야기를 토대로 이 글을 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1901년부터 1904년까지 디스커버리호를 타고 남극 탐험을 지휘했어요. 이때 킹 에드워드 7세 랜드라는 것을 발견하여 가장 남쪽에 당도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남극 탐험의 시도에서 1911년 12월 14일 노르웨이의 로알 아문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도달하고 그 이후에 1월 18일에 이 사람들이 이제 도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네요. 한 달 정도. 그래서 2인자로 밀리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그 남극 탐험을 할 때 표정인데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웃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굉장히 피로에 찌들어 있는 그런 표정을 볼 수가 있죠.
자, 두 사진을 제가 좀 이렇게 대조를 시켜봤는데 왼쪽에 밝은 표정에 비해서 오른쪽은 뭔가 좌절감이 눈에 서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시면 잉글랜드 깃발도 보이지만 저 위쪽에 노르웨이 깃발이 보이죠. 참 굉장히 꾀재재한, 굉장히 지쳐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아문센이 먼저 왔다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이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붕괴되는 모습, 이게 바로 이 책에 굉장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 오른쪽에 여기 웨일즈만을 시작으로 해서 웨일즈만에 이제 배가 정박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행군을 시작해서 아문센은 남극점에 보시면 1911년 12월 14일에 도착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스콧은 아문센의 경로보다 조금 길죠. 로스 섬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문센보다는 조금 더 긴 경로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스콧은 1912년 1월 18일에 도착하게 되죠. 한 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차이에 두 팀이 왔다 갔다 하면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남극이라고 하는 게 수백만 년 동안 사람들이 탐험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 대탐험과 항해 시대에 서로 경쟁이 붙어서 두 팀이 경쟁적으로 다가갔는데 그게 불과 한 달 차이에 1등이 결정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극적인 것 같습니다. 치바이크가 이런 것들을 정말 생생하게 아주 잘 전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분을 읽어드리면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기와 우연의 역사, 스콧의 이야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1월 18일이라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월 18일은 스콧이 남극점에 막 도착하는 날을 그린 이야기인데요. 스콧이 오기 전에 이미 아문센이라고 하는 노르웨이 탐사대원들이 먼저 도착을 한 모습을 보고 스콧의 일행이 아주 멘탈이 붕괴되는 그런 장면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1월 18일 이날 일기를 보면 분위기는 고조되어 있다. 아침에 그들은 평소보다 일찍 출발한다. 등골이 오싹하리만큼 아름다운 비밀을 보려는 조급한 마음에서 잠자리를 뛰쳐나온 것이다. 5 남자는 오후가 될 때까지 쉬지도 않고 14km 거리를 행군한다. 생명체 하나 없는 새하얀 황무지를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걷는다. 이제 목표 지점을 놓칠 염려는 안 해도 되고 인류를 위한 위대한 업적을 이미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일행 중 하나인 보어즈가 당황해하면서 광활한 눈밭 위에 작고 검은 점 하나를 뚫어지게 응시한다. 그는 자신이 추측한 것을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한다. 하지만 모두가 마음속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사람의 손길이 여기에 길을 표시해 놓았구나. 이 끔찍한 생각에 다들 몸서리를 친다. 그들은 억지로 자신을 진정시키려 한다. 저기 보이는 것은 얼음이 갈라진 틈이거나 반사현상으로 인한 착시임이 분명하다는 말을 주고받기까지 한다. 무인도에 살던 로빈슨 크루소가 낯선 발자국을 보고는 처음에는 자신의 발자국일 거라고 억지로 부렸듯이 말했다.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극점에 다가가는 동안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속이려 든다. 하지만 아문센이 이끄는 노르웨이 탐험대가 자신들보다 먼저 여기 왔었다는 진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마지막 의구심은 확실한 사실 앞에서 산산조각이 난다. 썰매 막대 위에 검은 깃발이 하나 높이 꽂혀있고 캠프를 쳤던 흔적. 썰매의 활목들과 무수한 개 발자국이 남아있다. 아문센이 여기 머물다 간 것이다.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지구의 남극은 수천 년 동안, 아니 어쩌면 세상의 개벽한 이래로 인간의 눈길이 닿은 적이 없는 곳이었는데 찰나에 불과한 1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2번이나 사람이 찾아온 셈이다. 그런데 그들은 두 번째이다. 한 달이 100만 번이나 되는 긴 세월 가운데 딱 한 달 차이로 2등이지만 인류 역사에서는 1등이 모든 것을 얻고 2등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법이다. 지난 몇 주, 몇 달, 몇 년 동안 갖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숱한 고통을 견디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건만 이 모두가 말짱 헛수고라는.
그토록 애를 쓰고 고생을 하며 아픔을 견뎌낸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스콧은 일기장에 이렇게 쓴다. 이제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대원들은 눈물을 흘린다. 너무나 지쳤지만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할 지경이다. 참담한 심정으로 희망을 잃은 사형수처럼 그들은 극점을 향해 마지막 발걸음을 옮긴다. 환호하며 그리로 달려가려고 했는데 말이다. 아무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려 들지 않는다. 다들 말없이 지친 몸을 끌고 갈 뿐이다. 1월 18일 스콧 대장과 4명의 대원들은 남극점에 도착한다. 첫 번째라는 명예에 취해 눈이 멀 일이 없기에 스콧은 둔감하게 서글픈 풍경을 바라볼 뿐이다. 여기에 볼 것이라고는 전혀 없다. 지난 며칠간 보았던 끔찍하리만치 단조로운 풍경과 차이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로버트 스콧은 이 한 줄로 남극 묘사를 마친다. 남극점에만 있는 특별한 것은 딱 하나인데 그것은 자연의 소산이 아니라 경쟁자가 설치해 놓은 것이다. 바로 아문센의 텐트 앞에 꽂힌 노르웨이 국기이다. 그것은 철옹성 같던 극점의 자리를 잡고는 승리를 기뻐하는 듯 오만방자하게 나부끼고 있다. 정복자는 자기 뒤를 이어 이 장소에 올 생면부지의 2등에게 편지를 남겨놓았다. 노르웨이의 호코낭에게 동봉한 글을 전해달라는 당부가 담겨있다. 스콧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업적을 다른 사람이 이루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너무도 가혹한 의무이지만 충실히 이행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슬픈 심정으로 영국기 유니언잭을 너무 늦게나마 승자 아문센의 깃발 옆에 꽂는다. 그러고는 야망을 이루지 못한 채 그 장소를 떠난다. 그들 뒤로 찬바람이 매섭다. 앞날을 내다본 듯 불길한 심정으로 스콧은 일기장에 쓴다. 돌아갈 길이 두렵다. 제가 가장 클라이막스 부분을 읽었는데요. 이 이야기 뒤편, 그러니까 물론 이 이야기 앞에는 남극을 찾아가는 뭔가 불모지 아무도 개척하지 않은 곳을 찾아가는 이 대원들의 기대감이 정말 아주 생생하게 전달될 정도로 그 기대감을 잘 표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월 18일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이후의 제목이 무너져가는 대원들. 그러니까 내가 1등으로서 무언가를 쟁취했다면 정말 행복한 일이었겠죠. 우리가 올림픽 경기에서 동메달을 딴 선수보다 은메달을 딴 선수의 박탈감이 더 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은메달을 따는 것은 마지막에 금메달을 한테 졌었다는 거기 때문에 박탈감이 마지막 영혼으로 남는데 3등을 한 동메달은 오히려 그 이전의 마음을 비우기 때문에 또 동메달이라도 땄다라는 안도감 때문에 훨씬 마음이 더 괜찮다고 얘기를 하죠. 그 올림픽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스콧은 은메달을 딴 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 다음에 등장하는 무너져가는 대원들 이야기부터 이 대원들이 올 때와는 다르게 정신력이 많이 무너져 있고 또한 남극점에 도착할 때까지 엄청난 체력을 썼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체력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하나하나 쓰러지고 죽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제 과학 선생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남극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이 굉장히 가장 이 책에서 끌리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남극에 세종기지를 가지고 있죠. 그 아직까지도 얼음에 둘러싸여서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미지의 땅이 바로 남극입니다. 그래서 그 남극을 찾아갔던 어떻게 보면 개척자였던 이 스콧의 이야기, 물론 아문센이 더 먼저 개척을 했지만 이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남극 땅을 탐사하고 연구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의 이 이야기를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